막바지 녹음이 푸르른 9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일찍 알아주세요. 이들은 모두 6.25 전쟁 당시 납북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자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도 세월도 단절된 저 북녘 땅은 여전히 암흑에 잠긴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 어느 하늘 안에 약복되신 분들을 계신 약복되신 분들을 향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첫 만배의 예를 올리고자 합니다. 기다림으로 채워진 야속한 세월은 어느덧 그리움의 발걸음조차 덧없이 힘들고 버겁게 만들었다.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 사랑하는 남편, 그리운 형제, 보고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인데 여기서 아버지 얼굴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진짜 아버지 보고 부르는 것 같아서 목이 메었었어요. 그 가족 때문에 도망을 못 갔는데 가족 걱정에 거기 가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나 하고 얼마나 가족하고 그냥 그 가족 때문에 도망을 못 갔는데 가족하고 영영 헤어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하시면서 사셨겠어요. 가슴 아프고. 음, 65년을 기다리니 그거 못 기다리겠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휴전된 6.25 전쟁. 하지만 이들의 가슴 아픈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이 될 때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들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무려 96,013명. 끌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기쁠 때라 올해 87살이 된 김항태 씨. 못해. 그녀는 65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생이별했다. 빈집이고 여보 나왔어요. 당신 딸을 낳았어요. 내 생명줄이에요 그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절절한 그리움이다.
항태 씨의 남편은 당시 금융조합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꽃과 같은 두 청춘의 결혼. 누구나 그렇듯 꿈같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왔어요? 벌써 빨리 다 했어? 그럼요. 자. 항태 씨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남편. 어때? 시원해? 둘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동무 일어나라! 일어나라! 놀아! 가라!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레 당한 일. 불행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 예민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나를 비기라!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우리 남편 동무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래? 교육만 받고 다시 올게야. 날릴 거지라! 날릴 거지라! 나를 비기라! 여보 괜찮아? 가지 마요. 난 곧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알았지? 여보! 가자! 하고 있어, 알았지? 남편이 납북되고 한 달 뒤에 알게 된 임신 사실. 결국 항태 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사랑하는 딸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 행여 남편이 돌아올까 줄곧 고향을 지켜온 항태 씨. 저강만 건너면 소식을 들을 텐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소. 당신 소식 듣기 전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소식 좀 전해봐요. 그 애절한 그리움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성갑순 씨 역시 납북으로 남편과 생리별해야만 했다. 어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와. 아유. 그녀에겐 지난 세월을 함께한 특별한 증표가 있다. 아유, 됐다. 됐다, 가야. 아유. 바로 그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이다. 난리통에 9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이를테면 그때 조금 안정이 되니까 사과개짝 그걸 갖다가 책상으로 쓰면서 이게 일기가 아니라 내 독백이야. 살기 너무 힘드는데 내가 슬픈 독백이지. 어느새 일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흐릿해졌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선명하기만 하다. 사랑한 국군 용사의 넋을 슬퍼하는 듯 정일 날씨가 흐렸다. 동장동 국군묘지에서 슬픔을 터뜨리느라 섬진 노파의 보도가 지면을 통해 들으니
동감이 간다. 차라리 영화부도 전사나 했더라면 1년에 한 번씩을 속 시원히 우러나 볼 것을 매년 이날이면 느끼는 일이다. 영원한 행복을 꿈꿨던 결혼. 한 쌍의 원앙처럼 사랑하자던 그 약속은 결국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찌감치 시골로 피접을 했죠. 서울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집에 있다가 납치당했죠. 뭐 물어볼 거 있다가 내무서에서 이제 난 못 봤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하도 이 사람이 시골로 안 오니까 올라가 보니까는 내무서로서 데려갔다고. 그래서 그걸만 알지 모르지 뭐. 우리는 시골서 애들 데리고. 어린 세 딸만 남기고 남편은 그렇게 끌려갔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린 남편과의 추억. 갑순 씨의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10년을 울고 살았다니까. 저녁만 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집에도 있어야 살죠. 집은 홀랑탐해서 가재도구나 뭐나 하나도 없이 몸뚱이만 그냥 겨우 애새 끌고 나왔으니 어떻게 살아요. 말이 쉽지. 목숨이 참 비덕하죠. 남편이 납북된 뒤 어린 세 자매를 위해 갑순 씨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울지마. 영화야, 이거 손님들한테 팔아야 돼. 엄마 배고파. 아유, 그래도 안 돼. 이거 팔고 엄마가 집에 가서 빨리 해줄게. 동생들 돌봐줘. 얼른. 울지마. 왜 그래? 왜 그래? 배고파? 괜찮아. 만약 남편이 납북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녀에게 닥치지 않았을 고통과 불행이었을 것이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눈을 뜨니 꿈자리에 마음이 퍽퍽치 않다. 내가 죽은다고 하나도 서운하고 쉴 것도 하나 없지만 남은 녀석들 때문이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 오래 살아서 그것들의 장래를 보살펴 줘야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들. 그녀는 어린 세 딸들과 함께 쓴 눈물을 삼키며 견디고 또 견뎠다. 하나가 희생하고 셋을 살려야지. 나 편하다가 죽어버리면 셋이 고아가 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많이 결심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서 저것들을 다 길러서 혹시 저 아버지가 돌아오더라도 딱 좀 떠듯하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딸과 함께 산책에 나선 갑순 씨. 그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남들 지금 노인네들 부부가 해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젊어서는 사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65년이나) 지난 까마득한 세월. 솔직히 이제 남편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 노동에 서명해야만 숨을 붙일 수 있어. 서울이 점령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됐다. 여기는 인민의용군 부지지원장. 나이 어린 중학생까지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이틀 훈련시켜 일선으로 내보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전장으로 투입됐다. 20살의 앳된 청년 시절, 신용철 씨는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 그는 납북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7월 한 5일이나 7일날 그냥 한 열흘 있다가 끌려간 거야. 빨리 가라. 선생님, 우리 영철이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저 어린 거 데려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아 진짜. 처음 봤어요. 그 양반은 우리 사람이 아니거든. 아버지 나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벌써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유 난 가면 죽는 줄 알지 왜 그걸 몰라요 그걸. 영철아. 여기서부터 개성코전 걸어가서 날 보러 왔대. 100리가 이상 돼 거기가. 용철 씨가 의용군으로 끌려간 후 그를 찾아 백방으로 헤맸다는 그의 어머니. 그러나 그는 이미 거제 수용소로 끌려간 후였고 결국 모자는 끝내 만날 수 없었다. 용철 씨가 거제 수용소에 있는 사이 그의 어머니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다. 우리 영철이 보고 가야지. 결국 아들과 헤어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렇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용철 씨의 아버지는 처절한 고통과 싸워야만 했다. 배가 고프니까는 쥐도 잡았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눈물이 그냥 많이 나왔지. 저 양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그랬으면 그런가 하고. 그때 그 생각하면 참, 아니 난 이제 몰라. 아이는. 최인숙 씨 역시 하나뿐인 남동생을 그렇게 잃었다. 이 안에 있어. 죽은 여동생하고 나 어렸을 때 얘가 납치당해 가네. 얘가 나하고 연년생. 이건 나 어렸을 때 우리 여동생. 바로 얘 밑에 여동생. 납북으로 인해 그녀의 동생은 결국 가장 아픈 상처가 되고 말았다. 날 잡으러 왔다가 내가 없으니까 내 남동생을 데려갔어요. 근데 내 남동생이 나하고 1살 차이에 연이급살이야. 걔는 또 중학교 저가 했거든. 5학년이고 나는 6학년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걔를 잡아갔다니까. 왜요? 그 의용군 보내려고?
그럼 서울서는요 길에서도 잡아가고 집집이 다 두져서 학생이고 민간이고 결혼만 안 하면 다 잡아갔어. 야 순재야, 또 그러고 있냐?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더러 기집애라 그러지. 야, 너는 왜 네 동생한테 기집애라 그래? 그러든가 말든가. 애가 배고프다고 계속 우는데 어떡해. 아, 누나는 밥 먹었는가? 뭐 먹을 거 없냐? 그럴 줄 알고 이 할미가 같은 쌀만 왔지. 천천히 먹어, 체할라. 물도 먹고. 누나, 나는 우리 꼬맹이 데리고 엄마한테 갔다 올게. 젖 먹을 시간이네. 그래라. 조심히 잘 댕겨와라. 애가요 얼마나 자상한지요. 학교 갔다 오면 막내 여동생 걔를 업고 댕기면 젖 먹이러 댕겼어요. 나는 남자같이 덜렁덜렁하고 걔는 차분하고 조시는 게 청상 여자. 애를 잘 봐줬어요. 사실 인숙 씨는 동생보다 앞서 납북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동무, 동물의 대한청년회에서 활동한 거 맞대? 전 아니에요. 당장 누가 있었는지 대답! 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먹으라.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했던 인숙 씨. 결국 그녀는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미친 척하고 3일을 밥을 굶고 도망쳐 나왔어요. 이 동무는 가망이 없다고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내가 18살 했었거든. 나를 강화문서부터 지금 한양대 있지 서울이요. 그 성동경찰서 앞에까지 내가 이제 미친 척고 길도 모르니까 아무 길이고 막 가는 거야. 그냥 뒤 돌아다보고 웃었다 울었다 그냥 손뼉을 치고 막 이러니까 멀쩡해 갔으면 총살당했어 그 자리에서. 그러나 비극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 여자 동물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한 달 뒤에 온다 했는데.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요. 인숙 씨가 인민군을 피한 사이 또 다른 비극이 그녀의 집을 엄습했던 것이다. 이리 오라. 이거 나요! 아, 이거 나요! 할머니! 안 됩니다, 순재야! 순재야! 내가 있으면 내가 붙들려 그냥 가는 건데 나 피해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동생이 대신 간 거야. 그럼 너 때문에 붙들려 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잡수고 노상 우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안스럽고 그냥 미안하고도 엄마 아버지 보기에 미안해 죽겠는데다 자꾸만 그 소리를 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죽어서 내가 우리 순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래가면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덜 생각을 하겠지. 동생 생각을. 내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 꿈에서라도 보고픈 남동생. 그녀에겐 작은 소원이 있다. 진짜 생사를 좀
좀 밝혀주면 어때? 불쌍하게 갔는데 그 피려놓는 이상가족만. 그래서 여기 저기 삼봉 하는 거 안 봐. 왜 안 보는 줄 알아? 슬퍼서 못 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쪼이고 더 생각이 나고 동생 생각이 더 나고 슬퍼서 못 보겠어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전쟁. 그리고 피신할 겨를도 없이 끌려가 가족과 영영 생리별한 사람들. 나쁘게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끌려간 사람들은 평양으로 압송되기 전까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었다. 나는 그 당시에 28살이었었는데 영등포 고려방직에 농구선수로 있었어요. 말하자면 형무소에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들 가서 이제 뭐 사열 종대로들 다 이렇게 앉혔어요. 쭉 앉혔는데 쇠고랑을 세우고 20며칠 동안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구두 3개 살이 100이더라고. 묶었어요 여기 양쪽 다. 그렇게 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하고. 북한은 1950년 7월경부터 여러 행태로 납북을 진행했다. 피랍자들을 공공장소에 연금했다가 북으로 끌고 가거나 의용군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터로 보낸 경우, 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끌려나와 밤중에만 걸어서 북으로 압송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떠날 적마다 전부 남쪽 하늘 쳐다보면서 다들 울어요. 울진. 내 가족, 내 자식, 처자, 부모 다들 울어. 그러니까 떠날 적마다 울음 바다야. 떠나는 날마다 울음 바다야. 그러면서 가는 거를 20여일 동안 간 거야. 납북자들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하에 가혹한 죽음의 행진을 강요받았고 결국 돌아올 수 없었다. 대부분 전쟁 직후인 3개월 동안 청장년, 특히 남성들을 자택 또는 자택 근처에서 납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납북이 철저히 북한에 의한 계획이었다는 증거다. (6.25)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전쟁 납북은 일반인들에겐 생소하기 그지없는 사안 중 하나일 뿐이다. 그 틈에 전쟁 납북의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전쟁 납북자의 남겨진 가족들. 가족을 잃은 각자의 사연은 분명 다르지만 아픈 상처의 모습은 온전하게 동일하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기수님? 여기 2호차야. 2호차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7살, 12살의 어린 꼬마들은 이젠 백발이 성한 노인들이 됐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해주진 못했다. 서울서 학교 선생님 했는데 그냥 아침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그 후에는 소식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님 몇 살이셨어요? 아버지가 32, 내가 12. 동네에 옛날에 그 내무성원이라고 저 빨갱이들 동조자들이 있어 완장차고 동조한 놈들이 와갖고서는 그거 이제 총맨 남들 2-3명 끌고 와서 여기에 나와. 그 끌고서는 어디 가냐? 동사무소 면사무소 간다 이거야. 그 면사무소로 만나려면 와. 그 다음 날 가니까는 없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서린 자리. 잃어버린 가족들을 향한 애달픈 그 마음들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버지 그 긴 세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도 1948년 5월에 찍은 제 사진을 볼 때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1950년 7월 8일 남영동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붉은 완장을 찬 동네 청년과 인민군은 잠깐 조사할 게 있다며 잠깐 좀 가시자고 했고, 그 말을 믿은 아버지는 잠깐 다녀올게 하고 어머니께 말씀하시고는 용산경찰서로 끌려가셨지요. 아버지 6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어머니와 저희 세 자매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순의 중턱을 넘은 어머니는 지금도 굶어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세 자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난 65년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아버지를 그리며 소식만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망배단에 꽃 한 송이 드리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오신 거예요. 빨리 피하세요. 아이들이랑 당신 걱정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지.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얼른 가세요. 요즘 인민군이 당신 같은 사람들 죄다 잡아간다잖아요. 걱정 말아요. 별일 있겠어? 그나저나 지혜는 어디 있어? 아빠 보고 싶다고 지금까지 여기서 잠들었어요. 그럼 지혜 얼굴 한 번만 보고 갑시다. 갑시다. 이 사람이 김정석 동무. 무슨 일이시죠? 잠깐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가주셔야겠어. 무슨 일입니까? 잠깐 조사만 하면 됩니다. 갑시다. 누가? 어? 여보. 걱정하지 마요. 잠깐 조사만 하고 온대잖아. 들어가. 여보.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그렇게 납북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모녀.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고통의 서름은 아직 여전하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해. 그거를 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슬프다, 내가 참 가련한 인생이다 생각을 하면은 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는 모든 게 다 포기야. 체념 상태요. 납북 당시 법조인으로 명성을 날리던 남편. 사진 속 앳된 부부의 모습은 이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슬픈 추억이 돼버렸다. 로이요. 이게 북한 당국이 작성한 거야. 여기서 조금 뭐라도 뭐 의사도 있고 뭐 약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러더라고. 법조인이 33명이야. 근데 여기 이제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7월 8일 똑같아. 이거 본인이 말한 것 같아. 남영동 43번지. 북한 당국이 작성한 거야. 애들도 무슨 장성하고 컸으니까 나도 나이 늙도록 살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만나고 죽는 게 어떠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내 옥년 씨는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이제 정말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난 건지도 모른다.
옥년 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떠나가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다. 어머니 많이 불쌍하시고 고생을 너무 하셨어요. 파란만장했지요. 자존심 센 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납북되면서 1951년 8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초대 가족회가 결성됐다. 그 후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재결성되면서 납북인사들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예술연구회라는 그 신극 활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최영재 씨 역시 납북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전문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영재 씨의 아버지 최영수 씨. 그는 만화가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며 주목받던 언론인이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제일 부러운 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나는 그걸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하고서 같이 놀다가 공차다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지나가던 그 친구 아버지가 손을 흔들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가족에게 애틋하고 자상했던 아버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도 결국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납북된 뒤 누구보다 가슴 아픈 세월을 산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전에는 떡 장사가 떡을 가져와서 갑자기 방 안으로 쑥 들어와요, 겨울에. 그래서 아랫목에 손을 녹이면서 떡 좀 사시라고 그러면 안 산다고. 우리는 아예 안 사요. 웃기만 하시죠. 그리고 또 참외 장수가 그 마당에다 지게작대기를 해놓고서 참외 사세요. 그러면 안 사요. 우리는 물건을 사낼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 얼마예요? 그거 한 몇 개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었어요, 어려서. 얘들아, 남편이 납북되고 영재 씨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3남매를 키웠다. 오빠랑 놀고 있어? 꽃 뜯어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 그의 어머니는 뜻하지 않게 가장이 되어 힘든 생활을 꾸려갔다. 영재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힘겹게 재봉틀을 돌리던 가여운 모습이었다. 엄마, 깼어? 아휴, 자는 게 제일이다. 아휴, 이제 엄마가 이걸로 돈 많이 벌어서 고기도 사주고 쌀도 사고 옷이랑 신발도 사줄게. 와, 신난다. 예,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먹여 살리시느라고 삭바느질을 하시던 바로 그 재봉틀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이 재봉틀을 돌리며 아픈 눈물을 삼켰을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그의 마음 역시 아려온다. 잠깐이라도 그 모든 그 힘든 데서 벗어나서 잠깐 죽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죽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의 그 환한 웃음을 우리가 느껴본 것은 주무실 때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는 게 제일이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던 모습,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영재 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에겐 아버지의 형상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신앙이죠. 어떤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오신다. 그래서 우리 힘들게 살고 그리움에 지쳐 살았던 거 아버지가 다 그래 내가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만 같은 것에 대한 믿음,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을 항상 기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냥 막연한 믿음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고 박옥년 씨의 딸이 다시 어머니를 찾았다. 둘. 여기 있네. 여기 우리 엄마. 아유, 여기. 여기. 박옥년. 아이고, 가슴 아파. 엄마, 거기서는 편하게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지. 아버지도 불쌍한 분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에휴. 평생 남편을 그리던 아내. 그 긴 시간을 함께 아파하며 울던 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니를 회상했다. 그 힘든 인생은 이제 끝났다, 어머니. 네, 하여튼 편히 잘 계시고 아버지하고 잘 지내세요. 네. 아이고. 갑순 씨가 특별한 손님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아유, 어머나. 엄마 영화야. 네. 영화야 왔어. 이거 못 봐서 우리를 박수 치는 거? 바로 갑순 씨의 갓 태어난 증손이다.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내가 이걸 잡아야 하나? 차는 것밖에 모르네. 차네. 너 있어 온다. 가만히 와. 가만히 와. 가만히 와라. 가만히 와라. 가만히 와. 아유, 이뻐. 아이 비자 반짝반짝하는 거 가자니. 아픔의 세월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됐다. 나쁘게 아픈 역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어때요? 네, 기분이 좋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랑하는 가족. 그들이 눈물로 기다린 기나긴 세월. 가족들에겐 반드시 알고 싶은 작은 소원이 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를 알고 싶으신가요? 생사죠. 거기서 어떻게 사셨나? 지금 거기 하다못해 어떻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뭐 가족이라 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 하여튼 우리 아버지 친구라도
우리 아버지 냄새라도 맡고 싶어. 산자 여부는 알고 돌아가셨다라면 돌아가신 길에도 알아야 여기에서 따끈한 밥이라도 한 그릇 올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도리고 아버님 소식만 들어도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남은 여성의 행복함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게 정말 강하게 느껴지죠. 여전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96,013명의 납북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형제 자매였으며 아버지였다. 그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래서 참 더 기맥힌 게 아버지 생각이 더 나. 이런 만약에 이런 건 좀 못 보셨지 않냐. 속이 그냥 뒤집혀 생각이 더 나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일어나. 그 양반 거기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끔찍해서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런 날에 잡혀가지고 가실 적에 돈 안 동마에 그 집 앞에 끌려가셨는데 우린 날도 놔두고 거기 어떻게 그런 날에 붙들려가서 갑자기 그게 생각만 하던 거예요. 전차선 내리면은 그 과일 상사들이 있어요. 과일 다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참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쓸어서 먹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머니가 우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사랑의 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떠나고 났었을 때 어머니가 혼자 남게 돼서 그때야말로 남편이 진짜 필요하고 아버지가 진짜 필요한 걸 알게 됐지만 아유 밥을 먹어야지 애가 젖도 그러지 나도 기운 좋지 애도 참 늘어지지. 아유 그때 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 내가 아주 이럴 물고 다녔어. 애들 죽일까 봐.